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관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 우리가 겨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죠. 햇빛이 일장이 짧아지고 해가 약해지는 상황인데 그 약해진 햇빛이라도 최대한 많이 입사를 시켜서 식물이 광합성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온도를 무작정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보면 이 하우스 환경, 어차피 이제 딸기는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이 하우스 환경에서 햇빛이 입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닐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비닐이 깨끗해야 되는데 매년 새 비닐을 교체하는 것이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만 매년 새 비닐 뭐 예전에는 피오 필름이나 장기성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그냥 새 비닐을 씌우고 벗기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재배 기술로 이렇게 정착이 됐었으나 최근에는 장기성 필름도 생기고 또 더 좋은 자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딸기를 뭐 유리온실에서 키우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비닐 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점점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잖아요.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그 비용 대비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뭐 비닐 교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 비닐을 교체한다는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또 좀 해주시고 만에 하나 나는 싼 필름을 활용해서 매년 좀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언제 벗기고 언제 씌우느냐에 따라서도 좀 작물이 좀 반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태풍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지나간 태풍들 이렇게 보면 여름에는 강진은 태풍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태풍이 지나가면 이 골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을 막 찢어버리시죠. 찢어버리면 어차피 뭐 비닐 벗기는 시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서 비닐이 없는 상태에서 정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게 모종 크는 게 좀 다릅니다.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정식했을 경우 또 비닐이 없는 상태에서 정식했을 경우에 모종 크는 게 좀 다릅니다. 저는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정식을 하라고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도 이제 앞으로 비가 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를 맞히고 이런 부분은 작물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가능하면 비가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작물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비닐 벗기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딱 필요한 기간만 벗겨서 뭐 이하방을 좀 도모를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말로만 쉽지는 않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장기성 필름이 나오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피오 필름 같은 경우는 약간 5년 정도는 보장을 하잖아요. 저희도 써보면 약간 점점 이게 필름의 기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2년 3년까지는 무난하게 쓰더라고요. 그죠? 쓰고 투광량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노동력 절감이나 또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비닐 또 씌우는 비닐 재료값도 비싸고 그죠? 이 비닐 값이 너무 비싼 것도 하나의 흠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 비닐 값이 비싸기 때문에 벗기지를 못하잖아요. 새로 교체를 못하고 그냥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심고 그 있는 상태로 쭉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하방 화분화가 좀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비닐을 새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장기성 필름을 쓰든가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하우스 내로 이제 태양광 입사량을 보면 여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입사량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여름에는 입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 육묘할 때 차광망 씌우잖아요. 그것도 시원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입사량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름에는 뭐 충분하고요. 겨울에는 거의 부족합니다. 무조건 부족합니다. 1중 안에, 2중 안에까지 해버리면 겨울 햇빛이 약 한 4, 5만 룩스 되는데 그중에 한 반밖에 안 들어오죠. 한 2만 룩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딸기가 필요한 광량은 약 4만 룩스 정도 되기 때문에 겨울의 햇빛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중과 2중 하우스. 그래서 최근에는 2중 하우스를 치지 않고 외부에 피오 필름, 장기성 필름 쓰시고 이중을 빼고 거기에 보온 부직포를 덮어 씌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추천해 드릴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여건이 되시고 또 여력이 되시면 그런 시설을 좀 갖추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딸기 과일이란 것은 뭐 딸기 과일도 그렇습니다만 뭐 잎이나 뿌리나 모든 것들은 딸기 광합성, 잎에서 광합성을 한 광합성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광합성 양을 좀 이렇게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양은 수확량하고 정비례를 하기 때문에요. 광합성 양을 높이려면 잎사량을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비닐 투항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잎도 건강하고 크고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광합성이란 것은 잎이 필요하고 또 햇빛하고 또 이산화탄소하고 또 물이나 비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거든요. 잎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자연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기라는 재배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적정한 또 온도가 또 뒷받침돼야 되겠다, 그죠? 이런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재배 관리, 환경 관리를 계속 이어 나가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광에너지가 필요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농협이라든가 또 아주 잘 자란 과일이라든가 또 수확하고 나서 남아있는 화방 줄기 이런 것들이라든가 에너지 낭비 기관을 좀 깔끔하게 바로바로 제거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적과를 한 부분이죠. 아주 잘 자란 꽃들이나 작은 과일들을 따내버리면 이 나머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준비되어 있던 에너지들이 다시 잎이나 뿌리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식물이 크고 또 여러분들 수확 양으로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겨울에 광합성 양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 재배에게 농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도하고 뭐 새 비닐 가냐 안 가냐 뭐 장기성 필름이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데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가 바로 탄산가스 10입니다. 광합성이란 것은 이 탄산가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정 농도 이상이 돼야 광합성 양이 높아지거든요. 다음 이거 보시면 빛이 많을 때, 좋은 빛이 있을 때 광합성 양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정비례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 외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한 400ppm 가까이 되거든요. 390 몇 ppm 정도 될 겁니다. 400ppm 가까이 되는데 400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 800으로 올렸을 때
요 정도의 광합성 정산이 더 됩니다. 광합성 산물의 생성이 더 되기 때문에 약간 높은 농도로 관리하는 것이 광합성에는 유리하겠죠. 적어도 외기 광합 탄산가스 농도인 400ppm 정도를 유지하면 훨씬 더 그렇지 못한 농가보다는 생산량이 더 많아질 확률이 크겠죠. 그러나 이 부분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겨울철이니까 마음껏 환기도 못 하잖아요. 마음껏 환기도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도가 좀 따뜻할 때는 환기를 통해서 탄산가스 시비를 하고, 또 온도가 따뜻하지 않고 추울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포라는 거 있잖아요. 대포 온풍기. 이놈은 석유를 떼는 건데, 석유를 떼면 바로 떼는 부산물로 탄산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조가온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습 겸해서 가온이나 탄산가스 시비의 의미로 원통형 대포 온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하루종 탄산가스 농도 변화를 보시면 밤에는 오히려 식물들이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하면 사람이 호흡하듯이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자꾸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때문에 하우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당히 높아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ppm이 이제 일반적인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하면 그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한 500ppm 가까이, 600ppm 가까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밤에는 높아지지만 이게 이제 햇빛이 뜨면 한 8시, 7시 반에서 8시 정도 햇빛이 뜨게 되면 그때부터 식물은 광합성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하우스 안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먹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아주 12시, 11시 이후부터는 거의 광합성에 아주 문제가 될 정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제로는 아닙니다만 100ppm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온도만 생각을 하게 되면 환기를 안 하겠죠. 무환기 시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온도만 있어갖고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환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광합성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환기를 반드시 좀 해주는 것이 좋겠죠. 하우스 내 농도를 400ppm 가까이 이렇게 높여주면 전체적으로 광합성 효율이 좋아져서 수확 양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환기를 하시고, 아주 극 좋은 시기에 환기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시기에는 적당한 온풍기를 돌려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수확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런 대포 온풍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탄산솔이라는 제품도 나옵니다만 약간 도움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가장 저렴한 것이 아마 탄산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산탄소 공급하는 방법은 이렇게 액화된 이산화탄소 공급기를 설치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만, 이 탱크 하나 쓰는데 너무 빨리 쓰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에 탱크 하나씩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경제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주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 시간, 그 시간에 딱 이렇게 한정돼서 이산화탄소를 시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양액 재배 시에 아주 쉽게 나타나는 이렇게 황화 증상이죠. 이 황화 증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지 내에 이제 pH 상승에 따라서 철이나 망간이 흡수가 억제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농가들 중에서 지하수 pH가 높은 경우가 농가들에서 이런 많은 예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액 기계에 이제 pH 센서 관리를 잘못하셔서 불량이 일어나서
pH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못 맞춰주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업체가 AS를 못해서 뭐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연락도 안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바로바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좀 불량하게 대응할 경우 이런 증상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좀 늦어서 좀 뭐 미루고 하시다 보면 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이렇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셔서 빨리 이렇게 증상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심해지면 과일이 아주 자라집니다. 자라지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식물체 자체가 아주 잎이 타고 식물체가 거의 고사되는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pH 센서가 잘못되면 pH 센서가 이상이 생기면 이 측정값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H 센서는 주기적으로 0점 조절이 필요합니다만 농가들이 0점 조절 잘 못하잖아요. 업체에다 맡겨서 한다든가 하는데 최대한 그런 관리들이 좀 필요하고 마르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마르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센서가 사실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KCL이라는 그런 용액이 있습니다. 특수 용액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의 기계에 있는 센서들은 그렇게 담겨져 있지 못하고 항상 양액물 또 지하수의 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될 우려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거 보시면 1년 동안 신경 안 쓰고 놔둔 센서하고 요 새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양에게 센서를 갈아주는 것이 좋고요. 업체 불러서 한 번씩 0점 조절 좀 하시고 그렇게 쓰십시오. 요 내용은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pH 센서 수명은 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만 되면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에 뭐 14, 5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센터 포장에서도 우리 쪽 지하수가 별로 안 좋은지 종종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러면 pH를 제가 5.2 정도로 낮춰버리죠. 5.2로 낮춰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새 잎에서는 그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발생된 잎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거의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 잎만 잘 보시면 새 잎이 회복하면 뭐 거의 문제가 잡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기계에서 나가는 양액 그리고 또 배지를 통과해서 떨어지는 물, 이 배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센터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pH 문제 이외에도 재배 초기에 말이죠. 재배 초기에 배지를 버퍼링을 안 했다든가 배지 자체에 성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아주 대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배액이 원활하지 않아서 또 상토 배수 불량이나 뭐 스티로폴 배지에 올해 스티로폴 배지를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막 쓰면 방근포가 있습니다. 방근포에 구멍들이 막히기 때문에 방근지 구멍이 막히면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겼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주셔서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딸기 양액재배 관리입니다. 이시 관리인데 저는 정식 후 10일까지는 약 한 0.6 정도로 0.5, 0.6으로 관리해서 뿌리 활착을 하도록 하고요. 한 10일 정도 이후로는 조금씩 0.2 정도씩 올립니다. 올려서 약 한 9월 말 10월 초부터 10월 한 20일 10월 중순부터 한 1.0 정도로 관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마무리되면 1.0으로 올려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25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초부터는 1.0으로 올려서 꽃이 이제 그때는 꽃이 나오잖아요. 꽃이 나오면 꽃도 덩치를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일이 적거나 수세가 오히려 적으면요. 오히려 이시를 낮춰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과일이 작거나 수세가 좀 적어서 수세를 좀 올리고 싶으면 이식을 살짝 낮춰서 뿌리가 더 확보되게 해야 됩니다. 이식을 높게 관리해버리면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온도가 원칙적으로 온도가 추워지면 이식을 조금 더 높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온도가 추워지는 12월 한 중순, 12월 말부터는 이시를 1.2나 1.4 정도까지 올려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1.0 정도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수량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물을 얼만큼 주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고, 몇 번 주느냐, 이런 부분도 관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식하고 나서 활착하기까지는 한 5번, 하루에 5번 정도, 해가 뜨고 나서 한 1시간 후부터 한 5번 정도 주시고, 겨울에 추울 때는 한 4번 기준으로, 맑은 날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5번, 더 따뜻해지면 6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관리를 하시고, 해가 좋으면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식물이 분명히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하고 좋은 따뜻할 때, 그럴 때는, 물량을 좀 더 늘리고요. 여기 보면 40에서 50으로 늘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늘리고, 날이 추우면, 춥거나 흐리면 물량을 좀 줄여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감을 좀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아직 뭐 감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실정포 관리를 3분 기준으로, 아예 시간을 딱 정하니까 좋더라고요. 3분 기준으로 해서, 뭐, 물량을 좀 줄이고 싶으면, 뭐, 횟수도 줄이고, 물론, 또, 3분에서, 들어가는 시간을 30초를 줄인다든가, 1분을 줄인다든가, 또, 더 주고 싶으면 3분 30초를 늘린다든가, 또 4분으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합니다. 가감을 하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또 물량을 좀 줄이는 것이 맞겠죠. 예, 참고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막 확 와닿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팁번 발생할 때는 물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물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물 횟수를 좀 늘리는 것이 좀 좋고, 이시를 조금 낮추고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pH는 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고, 철하고 망간 결핍할 때는 반드시 pH를 낮추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분들 수확량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재배 관리를 몇 가지 제가 적어봤습니다. 적엽 처리가 이 관부 주변이 항상 이렇게 정갈하게 관리가 되도록 적엽 처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과일이 적과, 화방의 어떤 세력에 따라서 과일 수를 뭐 6개를 하든 8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종 육묘기 때 모종을 튼튼하게 만들면 꽃수가 약 한 30개까지 막 늘어나요. 25개에서 30개까지 막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과일 화방에 한 1화방에서 개수를 저는 한 10개까지 tab니다. 10개까지 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2화방부터는 또 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날씨가 춥고 일조가 떨어지기 때문에 2화방부터는 개수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정상적으로 생육을 유지를 합니다. 적엽 처리는 초기에는 화분화 촉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러나 적엽을 하게 되면 화를 발달시키는 데는 억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화분화가 확실하게 되고 뇌가 생기면 그때는 적엽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꽃대가 보이면 그때는 잎이 적어도 꽃대 하나당 잎이 6, 7장은 확보가 돼야 이 꽃을 정상적으로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관부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서 마디마디 사이에 이런 새뿌리 발생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아주 장기적으로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겹을 뭐 어느 정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또 이제 계절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시기별로 적정하게 차이가 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한 화방을 키우는데 잎이 몇 장 필요하냐 이것만 딱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화방 키우는데 잎이 적어도 6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5장. 5장 이하로는 좀 피하시고 한 화방당 잎이 한 6장 정도 확보하도록 하면 아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꾸 이제 애가를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애가 자체에서 또 꽃대가 나와서 꽃대가 2개, 3개 돼버리면 잎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잎이 더 많이 확보를 해버리면 속에 또 약익이 안 들어간다든가 해서 제피곰팡이나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는 애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한 화방만 좀 이렇게 충실하게 키우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받침 마른 증상은 생육이 아주 강하고 이시가 높을 때 그 생장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아마도 뿌리 활력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뿌리 활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식하고 나서 날씨에 따라서 물을 좀 조절한다든가 회수를 조절한다든가 이게 뿌리를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재배를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꽃받침 마른 증상이 막 심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이제 일화방에서 수확할 때쯤 되면 이게 날씨가 변하잖아요. 온도가 막 따뜻하게 막 하다가 10월 말 11월 한 중순부터 막 찬바람 막 나오고 12월 달 들어가면 추워지면서 이때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때 온도 관리 또 물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충실하게 잘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눈 없는 폭인데 눈 없는 포기는 육묘 때 많이 생겨요. 육묘 때 여러 가지 뭐 관리 방법에 따라서 생기던데 제 경험으로는 이렇습니다. 노화묘에서 많이 생겨요. 노화묘 뭐 육묘 딸기 모종에서 노화묘라는 게 좀 안 맞는 말이지만 아무튼 나이가 많은 묘. 핀을 이제 육묘 때 핀을 딱 꽂고 그때부터 나이를 계산하면 111묘 이상에서 노화묘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육묘할 때 아까 제가 이시를 적정 수준 이상 높여야 수확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시를 0.9 이상 아주 강하게 줬을 때 눈 없는 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육묘 교육할 때 이시를 0.6 정도 잠여해 주는 양액물 이시를 0.6 정도로만 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게 이렇게 양액이 들어가게 되면 눈 없는 포기 발생 또 수확량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기형과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정벌 문제, 온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도 아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도 관리, 뭐 햇빛 관리, 또 수정벌 관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기형과가 생겼을 때 급격하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꽃곰팡입니다. 꽃에는 이 수술들이 있잖아요. 암술, 주두, 수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주두에는 영양분들이 항상 촉촉하게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화분이 떨어지면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화분이 발화를 하고 착과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영양분하고 물하고 항상 이 주두 머리에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꼼꼼팡이가 생겨버리면 이 꼼꼼팡이가 이 주두 머리에 막 이 포자를 막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수분 수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한 꽃에서 생겨버리면 벌들이 포자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들이 막 꽃을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 하우스에다 금방 퍼져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형과가 처음에 몇 개 생겼을 때 빨리 그 원인 분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 컨설팅을 받으시면 컨설턴트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빨리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대처를 하시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겠죠. 기원과 원인을 한 장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감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벌 관리도 이 먹이 관리나 아니면 농약 피해가 날 수도 있고 또 벌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 관리도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되고 그래서 세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죠. 여왕벌이 없으면 자꾸 숯벌만 자꾸 태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왕벌을 새로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벌 전문가한테 또 확인을 해서 우리 벌통이 세력을 유지를 하는 것이 또 기형관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약할 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농약을 한다든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하우스의 온도를 좀 낮게 관리하는 농가에서는 이게 스펀지과가 생깁니다. 스펀지과. 막 이렇게 물러지는 그런 스펀지과가 생기는데 저희 농가들 중에서는 잘 없지 싶은데 이 비대제 처리를 하면 이런 스펀지과 발생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비대제는 안 쓰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쁘고 크고 좋은데 먹어보면 맛도 없고 속에는 비어있고 이런 비대제 처리는 좀 안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온도 관리하고 그런 부분만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배만 하면 사실은 이런 스펀지와 열과 무름 증상은 별로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딸기 재배 온도에 따른 과실 생장 속도인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요. 온도를 너무 낮게 이렇게 관리가 되면 낮게 관리가 되면 성수가는 일수가 상당히 느려져요. 많이 이렇게 느려져 버리면 여러분들 수확을 적당한 수준에서 수확이 돼야 되는데 수확할 게 없는 거죠. 온실에서 수확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낮온도는 적절한 수준에서 낮온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24도 전후 최대한 24도까지 온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온도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딸기 과병 꺾임 증상은 사실은 이것도 정상적인 포기에는 나오면 안 되는 증상이죠.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게 시드름병입니다. 시드름병. 시드름병이 겨울에 시드름 증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억제가 되다가 병이 걸린 포기가 말이죠. 억제가 되다가 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시드름병이 확 발병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부가 막 일부분이 막힌다든가 하면 이 과병 꺾임 증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비료나 물이나 이런 게 빨아들이는 그런 속도가 느리겠죠. 느리면 과병 꺾이고 과병이 꺾여버리면 과일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과일이 상당히 자라지고 맛도 없는 그런 과일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딸기 재배 교육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 비디오 영상은 강진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혹시나 교육 내용에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해결을 하시고 재배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배 아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하우스 내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조치를 하시는 것이 습관을 들이시고 좀 꼼꼼하게 온도 관리, 재배 관리를 하셔서 많은 수확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